1300km를 달리고 오늘은 새벽부터 200여 킬로미터를 달리고 나서야 이른 아침 겨우 페루로 들어가는 길목을 잡을 수 있었다. 길을 달리면 하루에 1000여 킬로미터, 물가가 오르면 300~400%, 또 식민의 세월은 300년, 400년. 도대체 이 땅에선 숫자의 진폭을 따르기가 힘들었다. 국경은 까다로웠다. 질산염이 묻혀있는 사막을 두고 몇 차례 뺏고 빼앗기는 싸움을 벌여왔던 페루와 칠레는 서로가 저쪽에서 오는 여행자의 신경이 날카로웠다. 그러나 두 나라의 옛날은 하나의 영토로 묶여진 잉카 제국이었다. Es necesario, él preguntó a él del jefe de aduana y acá. Lima, Titicaca, lago Titicaca, Machu Picchu. 남미에 들어온 뒤 처음으로 취재팀은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디오였다. 검은 눈, 검은 머리, 튀어나온 광대뼈. 역사의 갈피에서 삐져나온 잉카의 후손들이었다. 잉카의 단서를 여기서 발견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들에게서 잉카의 참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역사에 동화된 20세기 페루인일 뿐이었다. 취재팀은 잉카의 원형을 찾아서 갈 길을 재촉했다. 기다란 아타카마 사막이 끝날 무렵 페루의 수도는 바닷가 사막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570만 인구를 가진 리마는 1년 내내 해를 볼 수 없는 습기 찬 날씨로 끈적거리고 있었다. 긴장이 보였다. 팽팽히 당겨진 화살처럼 페루는 긴장하고 있었다. 38살의 젊은 대통령 알란 가르시아는 재작년 취임 시에 이렇게 선언했다. 기다릴 여유가 없다. 페루의 위기는 바로 지금이다. 그때 1인당 국민 소득은 겨우 $730였고 물가는 최소한 100% 이상씩 치솟았으며 더 이상 차관을 줄 수 없는 나라로 판정을 받고 있었다. 그때부터 젊은 대통령의 패기 있는 정책에 힘입어서 페루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 성장 8%를 기록했다. 페루는 그러나 아직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다. 물가는 출렁거려 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거리는 달러를 사고 파는 사람들로 법석거렸다. 모택동을 초항하는 좌익 게릴라 단체들이 6,000명의 양민을 학살하게 되었다.
지금도 도시는 테러 행위로 소란스럽다. 페루는 남미 최고의 인디오 문명인 잉카 제국의 본거지였다. 페루의 질곡은 그 역사가 드리운 그림자였다. 1533년에 페루를 침입한 스페인 정복자들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인디오의 페루를 파괴했다. 그 위에 그들은 정복자 특유의 수탈 경제 체제를 만들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계층으로 빈부의 차는 크게 달하고 아래층의 팽배한 불만으로 사회는 출렁거린다. 역사의 후유증은 페루를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정복자의 우두머리는 피사로였다. 27마리의 군마와 108명의 군사를 이끌고 피사로는 정복한 땅의 일부와 약탈한 금의 일부를 수중에 넣으며 잉카 제국 페루를 철저히 짓밟았다. 파괴된 페루의 새 도시 리마를 건설하고 리마를 전 남미의 식민 수도로 삼았다. 그와 함께 피사로는 잉카의 정신을 개조할 목적으로 남미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짓게 했다. 칼을 든 피사로는 자신이 직접 주춧돌을 놓았으니 그것이 리마의 바실리카 성당이었다. 정복자 피사로는 그가 세운 성당 안에 미라로 누워있다. 피사로, 스페인 대령과 매춘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그는 태어나자마자 스페인 성당 앞에 버려졌고 암퇴지의 젖을 먹으며 돼지치기로 성장했다. 성격이 사나웠던 피사로는 남미 정복을 끝내고 귀국하기 하루 전날 부하에게 암살된다. 그런데 암살당한 피사로의 시신을 들어 그가 세운 성당에 안치한 사람들은 옛부터 황제의 시신을 미라로 보존했던 잉카 제국의 인디오들이었다. 그 인디오의 자손들, 이들은 어디서나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었다. 역사가 만들어낸 피해의식을 털어내지 못하는 것 같았다. 딱 꼬집어서 누구라 할 수는 없지만, 딱 꼬집어서 언제라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어디선가 봤던 것만 같은 이 사람들, 머릿속 깊은 어디에서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만 같은 이 낯설지 않은 모습들, 이들이 바로 남미의 첫 죄인이자 원형길이었던 것이다. 피사로의 무리에 짓밟혀서 역사의 뒤안길로 주춤주춤 물러섰던 인디오들의 삶은
멸망된 지 450년이 지난 지금도 도심의 구석진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한때 남북 4천여 킬로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고 남미 최고로 손꼽히는 잉카 문명을 꽃피웠던 그들. 어째서 그 안데스 산맥에 빛나던 문명의 황금 방패는 빛을 잃었고 어째서 그로부터 그들의 후에는 역사의 뒤안길에서 서성이는 삶을 이어와야 했던 것인가. 제국 초유의 날 태양의 신이 끝내 우리를 버렸다고 절규한 잉카 황제의 통화는 무엇이었을까? 과연 잉카 제국의 소멸은 태양신의 버림 때문만이었을까? 저희들은 그 같은 의문을 풀어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그들이 남긴 문명의 유적을 더듬어가면서 시간 속으로의 역사 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 산악으로 가는 길은 도저히 자동차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현지인들의 충고였다. 안데스는 어디서나 남미의 생존 양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해버리는 횡포를 부리고 있었다. 고도는 점점 3,000m를 넘어가고 있었다. 한라산이 1950m, 백두산이 2744m. 그보다도 훨씬 높은 산악에서 인간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1시간이 지나자 고도는 3,300m를 기록하고 있었다. 희박한 산소로 극심한 현기증과 구토와 발걸음을 더디게 했다. 그 모습이 보였다. 백과사전 갈피 속에 있던 그 모습과 그 사람들이었다. 남미의 인간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 높은 안데스를 지켜온 혈맥의 말단이었다. 알파카와 야마도 보였다. 키 작은 낙타를 교배해서 만든 야마와 알파카는 털로서 옷을 만들게 하고 고기로서 식량이 돼주기도 한 동물이다. 잉카의 군대가 영토를 확장할 때는 산소가 희박한 안데스에서 군장비를 실어 나르는 유일한 수송수단이기도 했다. 안데스 산악에서 이들은 아직도 잉카의 그 모습을 지키고 있었다. 잉카의 수도 쿠스코는 3,300고지에 자리 잡고 있었다. 리마 동쪽 580km 지점에서 사라진 잉카 제국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다. 한때는 남미의 자존심을 품고 있었던 고대사의 중심지였다. 잉카 제국이란 13세기 초에 건설돼서 16세기 중반에 소멸된 남미 최초의 통합국가였다. 어지럽게 흩어져 사는 인디오 부족을 통합해서 이 쿠스코를 중심으로 콜롬비아 남부에서 칠레 중부에 이르는 4,000km의 대영토 그리고 1,100만 인구를 가진 나라였다. 나라도 잉카라고 말하고 그 백성도 잉카라고 말한다. (12만) 쿠스코 인구의 대부분은 잉카의 후예들이었다. 이들은 누구인가? 왜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붙드는 것인가? 태양을 숭배했던 잉카 제국은 일사불란한 국가기관과 수준 높은 민주복지사회 그리고 당시로서는 기적에 가까운 문화와 문명을 이 험준한 산악에서 이루고 살았다.
잉카는 소멸된 지 450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후예는 지금까지 끈질긴 삶을 이어오고 있다. 정복 당시 모진 사륙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인디오는 지금도 2천만 페루 인구의 반을 차지할 만큼 강인한 혈맥을 이어온 것이었다. 그것이 잉카 제국의 신비로움이었다. 취재팀은 여기서 프로그램을 둘로 나누기로 했다. 먼저 아직도 완벽하게 남아있는 잉카 도시 마추픽추로 가서 잉카 문명의 윤곽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이들의 삶을 뒤편에서 캐볼 계획이었다. 3,300m의 현기증을 견디며 이번엔 계곡을 달려야만 했다. 그들의 도시 마추픽추는 양옆이 완전 차단된 우루밤바 계곡을 동쪽으로 110km나 달려야 했다. 잉카 문명이 오늘날 뛰어난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토록 고립된 장소에서 본보기 없이 생성된 독창적인 문명이란 점 때문이다. 남미가 다른 대륙으로부터 차단돼 있는 데다 험준한 안데스가 북미 문명과의 접촉을 가로막고 있어서 누구도 이들에게 문명의 씨앗을 뿌려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우루밤바 계곡을 달리기 4시간. 거기서 다시 급경사의 굽익길을 8km나 올라야 했다. 동구밖을 지나자 험준한 산악의 틈을 비집고 저 멀리 마추픽추는 서 있었다. 눈 덮인 산 아찔한 계곡. 해발 2,700m의 드높은 산악에서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인디오의 가쁜 숨결이 느껴져 왔다. 덩그랗게 서 있는 집이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마을 등 다가서는 길목마다 두서없이 전개되는 모습들이 안쓰러움을 더해주고 있었다. 한국 방송 사상 처음으로 마추픽추를 만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산속에 역사는 있었다. 드디어 대마추픽추였다. 갑자기 500년 과거를 삭제하고 대뜸 잉카와 마주서는 것 같았다. 참으로 알뜰하게 신전과 주거지역, 광장과 농경지로 꾸며진 도시였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완벽한 잉카 도시 마추픽추는 40만 평방미터 위에 화강암 석조 건물 400여 채를 품고 있었다.
마추픽추는 1420년에 세워져서 1911년에 발견될 때까지 500년의 세월을 비밀 속에 감추고 있었다. 산 제물로 태양에 바쳐질 성처녀들의 도시로 추측될 뿐 문자를 가지지 못한 잉카의 역사는 돌로만 남아있어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 도시 폭판에는 태양과 물과 지신의 신전들이 위아래로 자리 잡고 있었다. 잉카는 그들이 섬기던 여러 자연신 가운데서 태양과 땅과 물의 신을 중요하게 섬겼다. 생존을 결정하는 양식을 얻어야 했기 때문이다. 문자와 숫자를 가지지는 않았지만 셋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었다. 고대 잉카 부족에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그들의 우주관과 사생관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마추픽추를 지으면서도 바로 위에 태양의 신전, 그리고 옆에 물의 신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신의 신전 등 중요한 신전 3개를 한 군데 지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그들의 3의 철학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계단에서도 저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단 중앙 부분이 가이파차라고 해서 현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파차 위에 있는 계단이 하남파차라고 해서 죽은 뒤에 가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잉카인들은 성스러운 것에 바로 그 파차라는 그런 천미사를 붙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단 제일 밑부분이 이름하여 우쿠파차라고 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는 환생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것을 미이라로 만들어서 보관을 했고, 사실 20세기 초 이 신전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저 앞부분에서 몇 개의 미이라가 발견됐던 것입니다. 깎아지는 벼랑 위에 감옥을 지어두고 기강을 바로잡는 본보기로 삼았다. 바위가 독수리를 닮았다 해서 독수리 신전이라고도 불린다. 잉카 제국은 놀랄 만큼 체계적인 국가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 모든 권력은 황제가 쥐고 있었고 그 밑에 장관과 지방장관, 고래 수령과 같은 관리를 두었다. 이 시대와 완전히 닮은 조직 개념이었다. 어지러운 1500년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잘 통치된 나라였다. 그러나 그 어떤 조직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다. 횡적인 융통성이 없는 극단적인 종적 체제는 그 훗날 잉카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당장 어디선가 인디어의 말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중앙광장 맞은편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 1000여 명 주민 중에 70%는 여성이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여기서 100여 기가 넘는 여성의 유골이 발견되기도 했다. 잉카 제국은 완벽한 사회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였다. 아무리 평민일지라도
국가의 물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노동의 형식으로 조세를 바치는 의무를 지기도 했다. 노인과 병역자는 나라가 책임을 졌으며 굶는 자가 없었고 모든 것이 충족됐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한 사회복지는 훗날 잉카의 두 번째 약점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들은 누구였을까? 이 고립된 산악에서 본보기도 없이 그토록 훌륭한 조직과 절묘한 제도를 만들어낸 그들은 누구였을까? 애초에 남미는 인간이 살지 않는 거칠은 땅이었다. 그런 이 땅에 2만 년 전부터 인간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황갈색 피부에 곧고 검은 머리, 검은 눈, 낮은 코에 튀어나온 광대뼈. 이들은 아시아로부터 온 동양인 몽골리안들이었다. 페루의 인디어들이 그토록 우리와 닮았던 것은 바로 똑같은 인종의 후예들이었기 때문인 것이었다. 아시아와 북미가 하나로 연결돼 있던 빙하기에 이들은 시베리아로부터 북미를 거쳐 남미로 내려왔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세월이 지나 안데스 산악의 그 잉카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안데스의 신비로 일컬어지는 그들의 문명은 눈부신 황금으로 대표된다. 금을 두고 태양의 땀이라 불렀던 잉카는 당대의 어떤가는 금세공수를 가졌다. 두드려 평판을 만들기도 하고 늘리거나 녹이거나 자유자재로 금을 다루었다. 상징적인 무기도 금으로 만들고 낚싯바늘, 제사용구, 황제 장갑 등 무엇이든 그들은 금으로 만들었다. 무진장한 금부치가 이 땅에는 있었다. 잉카에게 금이란 이 시대의 철과 같은 실용품에 불과했다. 잉카를 무너뜨린 스페인 정복자들은 8톤 이상의 금 제품을 무참히 녹여서 가져갔다. 잉카는 또 뛰어난 의술을 가지고 있었다. 금과 어우러진 그들의 의술은 이 시대의 의술을 놀라게 한다. 무덤에서 출토된 유골에는 뚫린 머리를 금으로 메운 자국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리를 만들어 쓰기도 했다. 문자가 없었음에 그들의 의술은 더 이상 소개되지 못한다. 그러나 최소한 500년 전에 고립된 산악에서 본보기도 없이 이런 수준의 문화와 문명을 이룩해놓은 잉카는 저
정말 신비로운 동양인들이었다. 잉카는 또 직업의 분화가 이룩된 제국이었다. 기하학적 문의를 가진 체아문 토기 등 개성적인 토기들은 쿠스코에 사는 전문 기술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잉카의 토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드높은 고지에서 물을 구하러 오르내릴 때 지루함을 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물병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렇게 질박한 삶 속에서 엘 콘드르파사 그 음악도 우러나왔다. 잉카에게 생명을 주는 어버이였으며 세월을 읽게 주는 좌표가 되주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면서 사계절을 파악하고 그것을 태양의 뜻이라 여겨 그에 맞는 농사를 지었다. 잉카는 12달로 나누어진 원력 체계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모두 추측에 불과하고 문자 없던 그들의 모든 것은 그들 손에서 끊어지고 만다. 그것이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문자를 가진 민족의 위대함과 행복이 이 먼 땅 안데스 고지에서 가슴에 고여오는 것이었다. 동쪽 고지대에는 3개의 창문을 가진 신전이 있다. 잉카 제국의 설립자인 아야르 형제를 추모하는 신전이다. 마추픽추 유적들은 성스러운 건물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감옥과 주거 지역은 낮은 곳에 있었다. 3개의 창문들은 모두 동쪽으로 뚫려 있다. 아침에 뜨는 해의 위치를 하루하루 관찰하는 천문대로 쓰였으리란 추측일 뿐 후세인의 추측은 그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잉카의 건축술은 금세공술과 함께 뛰어난 2가지로 평가받고 있다. 하나의 돌에도 각을 여러 개 만들었고 크고 작은 돌들을 한자리에 쌓아놓았다. 찔림과 어긋남과 삐짐을 이용해서 그 무서운 지진에 대비했다는 것이다. 지혜가 여기까지 이르는데 얼마나 많은 경험을 겪었을까.
다룬 그들의 지혜 또한 기묘했다. 단단한 바위에 우선 구멍을 파내고 돌멩이나 나무로 쐐기를 박으며 바위를 쪼갰다. 겨울에는 물을 부어 얼음의 팽창력으로 쪼개기도 했다. 마추픽추 주위에는 커다란 화강암이 얼마든지 있었다. 400여 채의 건물들은 그런 자연과 그런 지혜가 어우러진 완벽한 바위 도시를 꾸며놓았다. 잉카는 또 신석한 교통망을 가지고 있었다. 골짜기와 산속으로 실핏줄 같은 길을 만들고 그 길에 훈련된 파발꾼들이 정보와 명령을 들고 뛰었다. 파발꾼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다. 이러한 도로가 공적으로 쓰이는 것만 해도 11,000km나 됐다. 잉카의 지혜에 있어 극치를 이룬 것은 그들이 만들어낸 공익정신이었다.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저장하는 곳을 그들은 물의 신전이라고 이름 붙였다. 저장된 물은 생활과 농업용수로 쓰이기 위해서 바위와 둔덕에 파놓은 수로를 타고 내려간다. 거기에서 이들은 절묘한 정신을 깨닫게 된다. 누구라도 더럽히거나 물줄기를 돌려놓으면 그 아래 사는 사람의 생존은 그만큼 위협받는다. 여기서 생겨난 엄격한 규칙과 협력 정신이 잉카를 굳게 결속시킴으로써 드디어 영토를 넓히고 남미를 통합할 수 있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형 수로는 산속으로 120km나 뻗은 것도 있었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잉카의 관계 수로는 지금도 농업용 수로로 쓰이고 있었다. 이런 관계 수로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 잉카는 해마다 넓은 경작지를 만들었고 행정관은 경작지를 가족 수에 알맞게 분배했다. 잉카는 그 경작지에 옥수수와 감자와 담배와 땅콩 등 30여 종의 농작물을 재배했다. 이들은 모두 잉카 땅이 원산지였다. 창고마다 곡식이 넘쳤고 집집마다 태평가가 울렸던 것이다. 이렇게 잉카는 확고한 국가기관과 고도의 복지사회, 뛰어난 황금 문명과 과학적인 농경술로 안데스의 놀라운 문명을 이룩하고 있었다. 그러나 잉카는 무너졌다. 잉카가 무너져버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복지는 실현했으나 백성은 안일에 빠져 용맹함을 잃었고 일사불란한 지휘체제는 갖췄으나 횡적인 융통성을 잃어 기동력을 상실했으며 문자가 없어서 뜻을 서로에게 쉽게 전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말을 탄 스페인 군사가 몰려왔을 때 그들의 몸은 갑자기 굳어버린 것이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배다른 두 형제의 내분이었다. 제국을 반씩 물려받은 두 형제는 치열한 싸움 끝에 하나가 진다. 패배한 동생은 스페인 정복자에부터 형의 마지막 숨을 끊어버린다. 그렇게 해서 잉카는 멸망하고 이 도시 마추픽추도 수명을 끝마치게 되는 것이다.
남미 독립전쟁의 영웅 시몬 보리바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잉카 문명은 본보기 없이 발전한 하늘의 영감에 의한 순수 그 자체라고 말입니다. 사실 그들은 오늘의 척도로 미뤄볼 때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건축술과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 대륙을 주름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의 소멸 400년이 지나가도록 아직 그들의 역사와 문명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내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이 없어 멸망한 민족과 국가의 기록은 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생성과 발전 기간은 길었다 해도 그것을 가듬고 지킬 수 없는 한 그 소멸 기간은 극히 짧았다는 사실을 잉카의 역사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국 최후에 있었던 각 부족 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그로 인했던 국가 질서의 문란, 그리고 마침내 멸망으로 갔던 그 시간은 따라서 지극히 짧은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잉카 제국은 지킬 수 없는 국가와 민족과 문명은 끝내 역사의 장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평범하면서도 곧잘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귀중한 사실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대륙에 존재했다가 소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취재는 계속된다. 잉카의 그 무엇이 우리를 닮았는가?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